어제 스페이스X의 로켓 펠컨 헤비가 테슬라 전기차를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추진체 양쪽에 달려있던 부스터는 계획했던 착륙 지점에 정확히 복귀했습니다. 그 복귀 장면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간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전 정신. 물론 돈을 목표로 한 경영도 룰만 제대로 지킨다면 비판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기업가 정신은커녕 룰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오로지 자기 재산만을 위해서 편법과 범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을 그냥 석방시켜버리는 판사. 그걸 또 옹호하고 자빠진 언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져도 너무 후지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어렵게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모멘텀을 막아선 자들, 너무 후진데 힘은 아주 센 자들, 그들의 정체가 명확해졌으니까요. 꾀꼬리를 찾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그 노래 알아요?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네,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꾀꼬리를 찾으셨군요. 네. 못 찾겠다 꾀꼬리 몰라요? 네. 예,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조용필 씨가 아주 공전 히트 몇 년의 노래입니까? 예. 꾀꼬리를 찾았다. 누가 그러는지. 혹시 어제 스페이스X 발사 장면 보셨어요?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기사만 봤습니다. 장면을 봐야 돼요. 발사 장면은 워낙 로켓 발사 장면이 흔하고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양쪽에 달려있던 부스터라고 네. 불리는 보조 추진 장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수해요, 그냥. 근데 걔들이 똑바로 서서 돌아옵니다. 네, 돌아온다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완전 감탄했어요. 예, 그걸 또 그냥 기업 하나가 해냈다는 게 예,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한 일론 머스크 화성에 사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그런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궤도에 지금 올려놨는데 일론 머스크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더 부자예요. 돈은 훨씬 많아요. 조선일보가 또 그 판사 덮어주려고 아주 기사를 썼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그 얘기는 또 갑자기 얘기 시작하면 한참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뉴스 꼭지를 읽으면서 그 얘기는 중간중간에 하죠.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건데요.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장심사나 구속적부심 등 수사 과정이 아닌 본안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예. 검찰, 변호사는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고 사실 판사가 심판을 보는 법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예. 네,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씨에게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 씨도 21억 원 횡령으로 3년 실형 선고됐다라고 하면서요. 이재용 장충기의 책임이 그 두 사람보다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장시호 씨도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예. 액수도 더 적어요. 훨씬 더 적고 근데 풀려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다른 이야기지만 안정범 수첩. 그렇죠. 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은 것이라고 거기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그 상황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영차 독대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는데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다. 다른 재판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만.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판사만 이것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판사들 바보 만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쓴 사람이 대통령 이야기를 직접 쓴 거라고 하고 실제 내용도 다 그 내용이고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에 반영이 돼서 실행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인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도 다 여러 차례 지적했고 또 검찰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36억 원으로 이제 뇌물액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쥐어짜잖아요. 쥐어짜다가 예를 들어서 말 탄 거 뭐 20억짜리 비탄하나 7억짜리 라오싱이나 판결문에 보면은 그 말을 공짜로 탔는데 그 말을 공짜로 탄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네. 예. 탄 사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부인할 없기 수가 때문에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탄 비용은 그 계산이 불가능하다. 뭐가 계산이 불가능합니까? 슬쩍 피해간 거죠. 계산하면 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문영표, 우리가 그 다음날 계속 얘기했지만 문영표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본인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 한 거라고 인정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죄 받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혼자서? 이 얘기도 들어갔어야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이런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승계 작업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인정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러면 왜 이게 가만히 안 되는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없어요, 내용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 말이 안 돼요,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이거 언론들이 떠드는 거하고 검찰이 직접 얘기하는 건 다른데, 검찰이 지금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죠. 예. 열을 좀 받았을 겁니다. 아주. 네. 게다가 현직 법관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짧게 글을 썼는데요. 이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1심에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요. 1심에서 그 삼성에서 계약서를 내놨잖아요. 갑자기. 이 말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네. 재판 진행하는 중간에 네. 그랬습니다. 그거를 1심 재판부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실상. 왜 안 받아들였냐. 그 내용이 쟁점을 너무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쟁점을 알고 나서 쓴 계약서라고 본 거예요.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받아줘요, 다. 그냥 삼성의 주장 전체를 다 받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피해자 논리 그 자체가 삼성의 주장이었기 때문에요. 이럴 거면은 옷을 벗고 삼성 변호사가 됐어야죠. 참네. 자, 그 다음은요? 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의 후폭풍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서 주장한 변호사가 나타났는데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씨의 재판에서입니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개발부동산 사기쳤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한 씨 쪽 변호인이요. 증거로 동의했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부동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 잘못이 아니에요. 상급심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증거를 인정 안 했으니까 땡큐죠. 땡큐. 변호인 잘못이 아니라 상급심에서 부정됐는데 하급심에서 이쪽 불리한 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대단히 고맙죠.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전체를 관련 재판들을. 그런 정영식 부장판사는 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판사 비판에 대해서 사회가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가소롭습니다. 정말 저는 그 발언이.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시민사회가 있잖아요. 그 인식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의 선민의식이 시대에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미성숙해서 그래. 이런 인식이야말로 미성숙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판사라고 해서 자기를 비판하니까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가소롭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인식이. 이걸 또 인터뷰를 해줘요, 조선일보에서는.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다른 뉴스로 넘어가죠. 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가 어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자위권 발동 전에는 광주에 무장 헬기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요. 헬기 사격 없었다란 주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그해 5월 19일부터 이미 무장 헬기 3대가 광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미성숙하다 그럽니까, 사회가. 자기 판사면 다예요? 네, 5.18로 넘어왔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이야기는 뭐 수십 년간 있었던 얘기예요. 수십 년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38년이 걸렸어요. 너무나 명백한데, 더군다나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시절에도 이게 안 밝혀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정원이나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밝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군 내에서 이렇게 내부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할 때. 그렇죠. 굉장히 이미 조작됐거나 삭제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명백하게 건물에 남아있는 자국이 있고 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는데도 이걸 밝혀내는데 38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누가 쐈는지 누가 명령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어제 발표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또한 조사였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들이 없어서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위가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 다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헬기에서 총을 쏜 것도, 기관총을 쏜 것도 38년 지나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그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그리고 그 정당의 인원들도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거든요.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네, 세월호 특조위 2기 관련해서도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 1기 때 이미 여당 추천, 그러니까 새누리당 추천으로 유족들의 반대가 있었던 인사를 다시 추천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방해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런 일도 38년이 걸리는구나. 세월호도 또는 뭐 다른 사건들 4대강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 이미 한 10여 년 세월 동안 4대강만 하더라도 10여 년까지 안 되고 한 7, 8년 이상 거기에 동조해왔던 사람들이 그 조직 내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8년이 수천 명이 보고 탄 총을 쏘는 흔적이 빌딩에 고스란히 있는데도 그냥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38년 보낸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로 밀어붙여야 간신히 쏘긴 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결국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친박 의원들 불려갈 때는 조용해요. 예. 극명한 대비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친박 의원들 많이 불려갔어요, 최근에.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 이거겠죠.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예. 춘천지검에서 다,
사건 파일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별도로. 검찰 자체 내로 되겠나 싶은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대해서 열받는 것도 스스로 자격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황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의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제보받았다라는 건데요. 지난 1월 20일 독일에서 서버를 둔 계정에서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요,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문서에는 네이버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좌표를 찍어라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USB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보안을 지키면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작년 12월부터 옵션 열기 때부터 쭉 해왔던 얘기인데 거기 관련 꼭지가 2개가 있었네요. JTBC는. 예. 예,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건에는 공통 아이디로 접속해 추천된 기사를 파악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네이버 접속한 기록을 보니까 한 아이디에서 IP 주소만 2,600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하나의 IP로 1시간 42분 동안에 400개나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접속한 흔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P 주소가 이렇게 많은 건요. JTBC 보도는 뭐 최대 2,600대 컴퓨터에서 접속한 걸로 보던데 이건 이제 VPN망 같은 거 가상 IP를 사용하면 한 사람도 혼자 앉은 자리에서 2,600 할 수 있어요. 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600대 최대 2,600대 컴퓨터에서 접속했다기보다는 IP를 그렇게 돌렸다고 봐야 되고, 프로그램을 계속 쓴 거죠. 예, 같은 아이디로 같은 댓글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다른 아이디로 같은 댓글을 쓰기도 합니다. 예. 이게 옵션 열기 지적했을 때 작년 제가 12월 둘째 주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게 작년 12월 첫째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작년 11월 말에 네이버에서 댓글 규칙을 바꿨어요. 예, 요거는 제가 좀 길어지는 얘기일 것 같아서 내일이나 셀프 미니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제 전문 분야거든요.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라고 이거.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고. 이게 만약에 이 제보가, 저는 이 제보 메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데, 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는 24시간 요원이 있다는 거죠. 예.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공통 아이디로 접속하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이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 누군가가. 세력이. 예. 그 세력이 쓴 글들은 전부 다 정부 비판 기사예요. 예.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때까지 파악한 정황 가지고 미니 한번 하죠, 뭐.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당으로, 예. 저희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당이 미래당이라고 해서 미래당 당명을 쓰기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 당명을 못 쓰게 됐어요. 갑자기. 네. 왜?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예. 당명이 바미당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미래당을 못 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우리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변인 잠깐 연결해서 전후사항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미래의 김소희입니다. 네. 우리미래당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짧게. 네. 저 작년 3월 20일 선관위 공식 등록된 정당이고요. 2030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청년 독립, 국민 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 이렇게 4대 정책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은 한 8,000명 정도 넘었고요. 청년들의 정당이고 작년 3월에 이미 선관위에 공식으로 등록된 정당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미래당이 있고, 우리 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약칭으로 미래당으로 불릴 텐데, 이거를 미래당이 뺏어가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선관위에 약칭 신청을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2월 2일 날 통합신당 당명이 미래당으로 결정된 걸 보고 저희 당직자들이 완전 패닉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당일 선관위 서면 질의하고 주말에 이제 회의 거쳐서 월요일 날 이제 선관위 서류를 접수했는데 우리 미래가 6시 2분에 도착하고 5분 뒤에 국민의당이 도착해서 접수했습니다. 2분 먼저. 근데 둘 다 업무 시간 6시 이후에 접수돼서 선관위에서는 2월 6일 날짜로 동시 접수됐고요. 근데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네. 국민의당은 작년 3월 20일에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이고 그동안 약칭을 등록 안 하다가 네. 그 국민의당에서 이 미래당 당명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네. 부랴부랴 왔냐 진작에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왜 진작에 안 하셨습니까? 국민의당은 그러면 약칭 등록을 왜 미래당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공장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청년정당 우리 미래인지 통합신당 미래당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주세요 했을 때 그게 우리 네네. 미래당인지 그냥 미래당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존폐 위기가 사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미래당이라는 게 생기질 않았으니까 약칭 등록할 필요가 없었고. 네, 다른 국민의당도 약칭이 없었죠. 네. 그걸 미래당이라고 지으면서 우리 미래가 있는지 몰랐겠죠, 그쪽에서는. 아니요. 좀 몰랐다고 하기에는 저희 3월 20날 선관위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날 행사를 하나 했는데 정책 토론회를 그때 안철수 대표님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우리 미래당에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그때 김재동 자문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자문위원장님이 김재동 씨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안철수 씨랑 김재동 씨랑 이렇게 사드로 그 사진을 본 적 있습니다. 네, 살점 벌렸던 영상이 저희 행사에 와서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10월 달에 국민의당 행사에 저희 정책팀장님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셨다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정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 미래의 존립을 위협하는 약칭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결국은 우리 미래당의 손을 선관위가 들어줬어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덕분에 우리 미래당이 널리 알려졌으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화한 정도 보내세요. 고맙다고.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당 소식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저희가 초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나 한번 들어보려고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서라운드 방송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라운드가 안 되도록 제가 최대한 한 사람씩 발언하도록 물론 두 분이 흥분하시면 또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왜냐면은 이제 이걸 두 번 들어야 들린다. 최소한 한 번은 박영선 의원의 기규리고 한 번은 나경원 의원의 기규인 다음에 나중에 합쳐야 된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돌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취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저희는. 부제가 동시상영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실 때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삼성 전문가이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론도 많고요. 또 시민사회 비판도 또 많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페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김동준. 네, 상당히 저는 맞아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160회짜리. 네. 예. 1심 재판을 뒤엎는 논리가 이거 줄 많겠네요. 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정유라의 진술. 예. 이것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탔다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자기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이것을 그냥 추측으로 판사가 몰아붙였죠. 추측을 했다 오히려. 네, 판사가 추측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고요. 이런 논리가 이런 거죠. 말을 탄 게 아니라 말 안장에 올랐을 뿐이다. 뭐 그 정도의 논리 아닌가. 또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도요. 안종범이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 실제 박아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 꼬박꼬박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1심을 뒤집어 버려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됐죠. 안정범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종범 수첩의 이 이제 인정 문제는 장시호라든지 문영표라든지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여기 다 인정했거든요. 문영표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건데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36억 원만 깎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 50억 원 미만으로 무조건 줄여야 하니까 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50억 넘어가면. 예.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을 때 왜 36억 원이어야 되는지 예. 왜냐 말을 공짜로 타고 차량을 공짜로 빌렸으면요 네. 그 공짜로 탄 것 자체가 뇌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차량을 내가 렌트하고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는데.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돈이 많아질까봐.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한 일단 가지는 뭐가 합니까? 너무 최지성. 막 한꺼번에 많이 하셔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까지 다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다 풀려났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완전히 그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요것도 판사 출신이시라 또 전문 영역이라 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네. 뭐 판사 출신으로 네. 사실 지금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라고 하셔야 분노하시는 될 겁니다. 분들이 예. 계시겠지만 예. 너무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말 크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일단 그 걱정을 합니다. 사법과 독립.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법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니 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먼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원 내부의 판사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판사해봤지만요. 저희가 판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기록이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과연 기록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특히 판결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법원 내부에도 뭐 아주 심한 이야기들 뭐 석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돈 없는 비판을 주도하는 것이 여권의 정치인들이다. 아, 예컨대 정치인이 부추겨서. 제가 좀 입에 담기 그런데 뭐 침을 뱉고 싶다.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런 부분 이런 표현 같은 것은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이렇게 심을 생각을 뵙고 합니다. 싶다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쯤 네. 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결국은 여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사법부의 독립이 하고요. 걱정된다. 예. 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박영선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이든 일부 국민이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저는 저는 이 핵심만 읽었어요. 판결문 다는 읽지 않고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만 읽었는데요. 보면 결국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예컨대 부분에 있습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같은 것은 네. 이것을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본인이라면. 저도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판사님들이 주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궁지에 그러니까 몰릴 때. 아니, 궁지에 몰릴 때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 했을 때 그 어떤 보루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 권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근데 빌미를 이제 오히려 이제 제공한 거 아닙니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충분히 박영선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50억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부분, 특경가법이라든지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말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가액 불상이라고 한 거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산을 네, 하진 계산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50억이 그것이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 계산을 그러니까 안 그런 했지만 그것이 허점을 보인 거죠. 허점. 아니죠. 예를 그것이 들면 그것을 계산하고도 50억이 안 됐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가액 정도는 불상이지만 그 상당 이익으로 봤을 때 취득가액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산해서 50억이 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를 근거를 대야죠. 사실은 50억이 이제 왜 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 이거는 배분상 상식적인 그런 이 거라는 법관의 거고요. 독립.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잠시만 기본적인 거는 기다려주십시오.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검찰도 최초의 검찰은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논리를 구성했었어요. 그다음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을 했죠. 그것처럼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은 결국은 그 부분의 출발이 크게 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두 근데 가지 어쨌든 이야기를 크게 이 하겠습니다. 최종심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본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다. 여기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는 것도 맞는데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법과 이번 양심에 판결문을 따라서. 보면 이 판결문은 전반적으로 1심의 그 근거를 뒤집을 만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별 판사의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법관 개인과 삼성의 그런 어떤 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이 좀 지나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을 하셨는데 형사 13부를 신설해서 일부러 맡긴 것 아니냐. 이 컴퓨터로 형사 13부 논리는 조금 이따가 컴퓨터로 얘기하고요. 배정했다는 건 이제 시간 다 조금 지났으니까 이따 다음 이슈로 얘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컴퓨터로 배정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김진태 의원 친인척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질의서에 있어서 이거는 얘기하는데. 법원에서 아주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그러면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한 생각을 가지만 합니다. 제가 자,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주제 할 시간인데요. 저희 주제 아니, 두 개를 그다음에 갖다가 시간은 제가 정합니다.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하셔야죠. 나 의원이 그렇답니다. 하신 얘기 예. 중에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재용이
강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해자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통해서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승마협회를 아무리 통해서 편파라도 그랬지. 이 이슈는 저희가 큰 이슈 이슈니까요. 2개 정해갖고 하나씩 하기로 했고 시간이 벌써 이제 45분이 됐는데 저한테도 이제 46분이 말할 나머지 기회를 이제는 주세요. 한 1분 하죠 뭐. 네,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협회를 통해서 이미 한화가 맡고 있던 승마협회장을 삼성이 이제 승마협회장으로 맡으면서요. 아,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최순실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그리고서 자, 이제 이제 독일로 부분.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거는 삼성이 먼저 박근혜 정부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아니다. 부분과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예,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대법원 한 가지- 판결을 좀 기다려 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부분, 묵시적 청탁 부분 36억 다 이제 원이라는 좀더 기다려보죠.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저는 나경원 판사님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0 보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우리 국민의 아니,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900만 원어치 뇌물 받은 사람은 왜 감옥에 있냐 지금 집행유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박채윤 같은 예? 이게 완전히 그 양형의 그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법률적으로는-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양위원회 기준을 아시다시피 입력한. 이제 예. 뇌물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액수만 갖고 비교하지 않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액수는 사건의 내용과 이런 걸 같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36억 원이라는 액수는 일반 그것이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한 평생 건 동안 아니고 만지지 못하는 돈일 수도 이건 있거든요. 법률을 위반하지 네. 않은 것,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더라고요. 집행유예가 그렇긴 한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여쭤볼게요. 합니다. 제가 예. 판사님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 안종범 수첩을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은 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종범 수첩을 어떤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수첩의 전부를 다 인정해야 된다. 꼭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도 하거든요. 인정 안 한 거는요, 그러면. 전부는 그러니까 아니어서. 뭐 그 안종범 수첩의 이 삼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그렇죠. 거겠죠. 전부 다 인정하는 뭐 거죠. 삼성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도 못 봤지만 그래서 여기 저는 판결문에 이것을 보면은 좀더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성이 그러니까 이 문제다. 판사는 이 사건 자체에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수첩 사이에 이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안종범이, 네. 안종범 씨가 마음대로 적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정한 건데 판단하거든요.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적은 사람이 나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을 사안에 했는데 따라서 좀 달라질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해주시죠. 국정교과서 집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격하시죠,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면. 예. 자유를 계속 빼려고 그래요. 지금 네. 자, 저는 그런데요. 지금 네. 이제 잠깐만요. 동시상영 모르는 분들 아니니까 위해서. 이제 제 주제니까 좀 얘기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죠. 제가 사안을 잠깐 요약하면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안이 포함된 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저는요. 이 자, 정부 그런데- 들어서 지금 네. 저희 보고 색깔 논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다 철진한 체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집요한 공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안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대변인이 처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 그랬다가 뒤늦게 브리핑 내용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여권에서는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흔들겠다. 그 의도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개헌에서 밀리고 나니까 이번엔 국정교과서 집필 지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25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6.25 남침에 관련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명박 정부 때에서도 다 명확히 관련된 교과서 집필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적용 예정 시한 초안에 보면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하면서 남침 부분을 쏙 드러냅니다. 그다음에 남북 분단의 고착화의 소주제에는 뭐가 들어가냐? 반공주의와 독재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남북 분단의 고착화 부분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데요. 북한 정권의 세습,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부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뭘 드러내느냐?
새마을 운동은 또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도 이것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체제상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이번 잠깐만요. 정부가 해주시고. 시도하는 네. 것은 네.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나면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에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되려고 이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저희가 그렇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예. 부분은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면 걱정하실 수 민주주의 있죠. 앞에 여러 가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래요. 자,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미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이제 대한 지금 제가 우려를 전달할 얘기를 수밖에 반론을 없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헌법 국민을 전쟁이 사찰했거든요. 국민을 사찰했어요. 사찰. 예. 그럼 국민을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유신헌법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단어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뭐 방송민주주의 얼마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인데 이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를 보수 정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한 그런 정권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아까 전쟁도요.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6.25 남침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25 남침을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어제 국무총리도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그 이념 논쟁을 계속할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는 따로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필자들을 다 공개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이런 저도 어떤 그 부분에 이념에 대해서는 관해서 동의하는데요.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자유가 진절치 일분밖에 안 않다. 남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고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평등, 게다가 정의 이 세 가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민을 사찰을 하는 정권.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근본적인 어불성설이고 아니 그러한 네?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반드시 도청하고 뭐 예? 법적으로 이게- 의뢰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해서는 글씨로만 저희가 강조하고 고쳐야 되는 건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우리가 도청하고 저는 이건 아니다. 갑자기 체제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민주주의 민주주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차라리 더 중요한 보편적인 거죠. 단어 민주주의 아니죠. 그건 이것을 보편적인 갖다가 단어가 아니죠. 이야기를 민주주의 하고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나경원, 붙으셔도 나경원.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저는 뉴스 공장. 그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어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민주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예.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제대로 가는구나. 과거당.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발음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그럼 또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을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발은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국민 바른당 그게 되겠어요? 바른 국민당이야 맞지? 그런데 아무튼 예.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북한에.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금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계산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 기동해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예.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세일스단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네.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은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승용.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런데, 안철수까지 그래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를 아주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민평당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야, 결국 기라성 같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이 이 박지원이 하나 못 해보고 네 창피한 것도 없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철수 외에는 ABC, anyone but 철수. 안철수 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만날 분들이니까 뭐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풀이 지역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당하는 것을 저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세 분이 다 광주 여수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박지원에게 귀때기 때리는구나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아, 세 분이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호남 가면요. 손학규 대표가 광주 목포에 다녀왔어요. 예. 자기 조카가 결혼시켜서 저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호남 가니까 완전히 민평당으로 바뀌었더라. 그런데 특히 광주 가면요. 세 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잘한다. 두 번째는 안철수. XX. 화이팅 아니고요? 민평당 키워야 된다. 민평당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민심은 민평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구청장이나 광산, 광역, 기초, 예. 여수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민평당 쪽으로? 예.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세 와요.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네.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네. 그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네.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예.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랑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예, 거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예.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상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예.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예.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시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예.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예.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짧은 시간에 그분은 많이 바뀌긴 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릅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 기본으로 항상 예. 말씀이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질서를 위해서. 네.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항소심 결재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네.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은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의회에 봅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했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검찰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최근에,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그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내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좋은 재판 하셔야 돼요. 네. 스스로 큰일 나요. 여론조사 뒤에 싹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아니 스스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판을 받는데 네. 그 재판장이 어떤 사건에 뭐에 연루됐다 하면은 제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진짜 알찬 개혁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바른정당을 탈당했을까요?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 자리가 없다? 그렇지 않죠.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당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무소속으로. 네. 남아있다가 거기도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네. 네. 우리 당으로는 안 오고. 거기는 안 가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교황께서도 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십시오.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고 네, 그걸 맞춘 거죠. 네. 이방카가 온다니까 네. 김여정을 보내고 분명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제가 미국 상당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곧 미국에서 대북 큰 걸 터뜨릴 거다. 대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림픽 끝나면은 김정은도 미국에다 뭘 하나 던질 거다. 네. 그랬더니 휴전 네. 전에는 공격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됩니다. 펜스 김영남 세컨 회담, 이방카 김여정의 방한 방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때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참고 협력해 주자. 하여튼 긴장이 한번 오긴 올 거다.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풀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북한에서 뭐 미녀 응원단, 삼지연 악단 예. 이렇게 오니까 뭐 북한 홍보해 주지 않냐. 예.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야, 남조선 잘 살더라 하는 얘기의 홍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들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 이제 출범했으니까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